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인공지능 언어 생성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챗 GPT가 공개된 후에 큰 화제입니다. 챗 GPT는 단순한 대화나 물음에 대한 답변만이 아니라 각 분야의 수준 높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를 짓고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챗 GPT는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보다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챗 GPT가 급부상하자 인공지능 기술 선두주자 구글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큰데요. 정치인이 챗 GPT를 활용한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한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은 챗 GPT로 과제를 만들어 제출했다가 0점 처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생각보다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장밋빛 미래만을 꿈꿔서도 안 되겠죠. 인공지능 세상을 맞아들일 준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잠시 후 지역공공정책연구원 박노보 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무적 시작합니다.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분석해보죠. 자, 허리케인 천하람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요즘 별명 허리케인 맞죠? 예, 제가 약간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은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가지고, 예.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서도 아주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우리가 나흘 전에 여기서 직접 봤잖아요. 스튜디오에서. 그렇죠. 이제 나흘, 이렇게. 지난 나흘 정말 바쁘게 지났죠. 태어나서 이렇게 바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게 제가 사실 굉장히 감사한 것이, 네.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것 자체도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흔히 갖기 쉽지 않은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저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은 또 저희 당원과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루에 방송 몇 개나 하세요? 다 셀 수는 있나요? 예, 많이 할 때는 한 대여섯 개 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는 예, 많이 안 하네요. 저는 한 10몇 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또, 예.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후보님들도 이제 나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적당한 예.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비 경선 여론조사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혹시 오늘 12시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6시에 끝난 겁니까? 아마 높은 확률로 오늘 오전 중에 마감이 됐을 겁니다. 그래요? 예, 이미 예. 끝이 났군요. 네, 보통 첫날에 거의 대부분 마감되고, 이제 조금 잘 구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표현이 그렇지만 조금 예. 취합하기 어려운, 연령대라든지 지역에서만 추가로 이제 이튿날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미 아마 표본이 대부분 그 여론조사가 완성이 됐을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하기야 6천 명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조기에 마감됐다. 그만큼 흥행에 성공했다. 그런 거군요. 많은 분들 관심을 그래도 끌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사실 대구 경북에 특히 인사드리러 다니면서 많은 예. 분들께 명함도 드리기도 하고 인사드렸는데 저한테 걱정돼서 연락 오신 분들 계셨어요. 어떻게요? 내가 천하람이 뽑아줘야 되는데 왜 연락이 안 오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전국에서 6천 명만 하는 거라서 전화 올 확률이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3월 8일 날 또 좀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10시에 정확히 발표를 하는 거죠, 당에서, 선관위에서. 네, 실제 이제 그 각 후보에 별로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는 없는지 발표 자체는 아마 한 10시 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후보들도 모르나요, 이 결과를? 처음 이렇게 언지를 좀 주지는 않나요, 혹시? 몰라야 정상인데요. 예. 그 여론조사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추세가 좀 새어나오는 경우들은 왕왕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매체를 통해가지고 특정 후보가 1위긴 한데 과반은 안 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맞아요. 예.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전당대회 할 때 그 선거관리위원이었거든요. 예. 이런 그 얘기들이 틀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게 예. 약간 각 후보 캠프에서 조금 가짜 뭐 소위 지라시라고 하죠. 이런 걸 예. 만들어서 돌리는 것도 많아가지고 예. 정확한 거는 열어보기 전에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 지난 전당대회 때 선관위원이었군요. 천하람 후보가. 네, 맞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유, 오늘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우리 천 후보는. 아유, 뭐 행복한 일이죠, 그래도. 이번 예비 경선은 한 몇 위 정도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사실은 뭐 제 순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주제 넘은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새 제가 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 삼분지계라고. 천하 삼분지계. 무슨 예, 뜻이에요? 삼국지에 원래 나오는 얘기인데, 예. 저는 약간 이제 일미를 확장해가지고, 천하람이 만든 삼분지계 아니냐. 양강구도에, 천하람이가 좀 균열을 내고, 조금 삼강구도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예. 제 스스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분지계군요. 예. 자, 제가 꼭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그 비전 발표 있었잖아요, 당에서. 네. 그때 족자를 큰 거를 두 개를 양손에 이렇게 펼쳐 들었는데 네. 여기 보니까 대통령 공천 불개입 이거 하나랑 네. 공천 자격고사 의무화.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걱정하는 것이, 만약에 저희가 총선을 치를 때, 저희 당의 후보들에게, 저를 포함해가지고,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면은, 저는 저희가 총선을 치르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우리 대구 경북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의리로 선택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16년에 호남에서 일었던 국민의힘 파동 같은 것들이 대구에서 경북에서 무소속 파동 같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진행된 국민 경선 후보들이다라는 딱지를 좀 붙여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대통령 내지는 그 측근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과해지는 것은 좀 막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공천 자격시험 봐가지고 예. 좀 최소한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걸러내겠다. 그런 방침을 밝힌 겁니다. 아, 지난 이준석 대표 때 그 지방선거 때 했었죠? 이게 자격고사? 그렇죠. 네, 자격시험 맞아요. 했었죠. 아, 그때도 제가 참 그래서- 지역에서 네, 반발이 제가 좀 있었는데. 예. 있었죠. 근데 제가 사실은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첫째로는,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고 국민들의 어떤, 좋은 인식이 있다면은 전 할 것이고요. 다만, 지방선거 때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차례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대표가 한 거를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니냐. 스스로 왜 이준석 개 프레임으로 말려드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은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 할아버지가 한 거라도 그렇죠. 그리고 윤핵관 분들이 하는 거라도 갖다 쓰겠습니다. 좋은 예. 아이디어에 어디 그 칸막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니꺼 내꺼 없는 거죠. 저는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준석계 프레임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쫄지 않는다. 그런 것까지도 이번에 한번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자신감 있는 이런 말씀이시고 요즘 큰 화제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죠. 챗 GPT 관련 얘기를 했네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챗 GPT에 후보님이 친윤인지 비윤인지 물어보면 어떻겠냐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는 이제는 안철수 후보께서 결단을 내리실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는 윤심 호소인을 그만하시고 아하. 개혁 호소인의 길로 와가지고 저랑 개혁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는 사실 이 챗 GPT 물론 요즘 핫합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께서 원래 사실 IT 전문가시잖아요. 예. 저는 사실 IT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챗 GPT를 가지고 당원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챗 GPT는 사실 사람들끼리의 소통을 강화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그냥 거기다가 궁금한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되게 다 대답이 나오는. 네, 온갖 걸 다 대답해 주는 것인데 예. 그게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저랑 뭐 소통하는 거라 사람끼리 소통하는 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축적해 놓은 지식을 토대로 사람과 어떤 AI가 소통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정당의 소통에 좀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IT 전문가인 안철수 후보답지 않다. 그래서 이런 너무 뭔가 핫해 보이는 거를 그냥 무작정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오게 되면은 오히려 젊은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무리수를 둔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우리 뭐 후보들이 모두 다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경쟁하는 후보다 보니까 사실 좀 뭐 곤란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친윤인지 비윤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그래서 챗 GPT에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셨고 혹시 챗 GPT에 바이든이냐 날림이냐 이거 물어본다면 대답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어봐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 안철수 후보를 향한 대통령실의 공격. 저는 이게 참 놀랐는데요. 안철수 후보에게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한마디만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뜻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 무섭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안철수 후보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만은 예. 그래도 유력한 당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권 주자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건 너무 무서운 얘기이시고 그리고 뭐 거의 약간 무슨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가만히 있으면 살려는 드릴게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옳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첫 당대표고 뭐 이해하지만 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너무 한가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아니 우리의 어떤 국정 과제들이라든지 뭐 지금 보면 심지어는 대통령의 적이 안철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대통령의 적은 뭐 째째하게 안철수가 아니고 뭐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빈곤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지역 소멸이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인 것이지 뭐 쪼잔하게 안철수 후보랑 싸우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뭐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공격받는 모습을 보면서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이렇게 돌풍을 계속 이어간다면 지지율이 더 상승한다면 뭐 겁나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뭐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한 두 가지 정도의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첫 번째는 불협화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면 어떡하나. 또 당이 난장판 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총선 패배 내지는 당 몰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윤핵관들이 그대로 그냥 계속 활개를 치도록 하게 되면은 지금 총선도 쉽지 않게 생겼고 또 그 다음부터도 당이 더 뭐 줄 세우기만 하는 그런 생기 없는 정당이 될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있는데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차라리 이 불협화음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가지고는 안철수보다는 차라리 천하람이 당대표 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천하람 후보는 대통령이 그렇게 믿고 있는 윤핵관들을 아주 직격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 대통령께서는 이미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의 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과의 차라리 예. 네, 차라리 그냥 천하람 후보가 민심의 돌풍을 등에 업고 당선되는 것은 이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원래 민심은 천심입니다. 이거는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천하람이가 당선되면 그래 뭐 젊은 친구니까 뭐 열심히 해봐라라고 하면서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품 넓은 그런 모양새로 연출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기회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뭐 어제 계속해서 어제도 상당히 많은 그 이슈가 터졌는데 뭐 두 가지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 어제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됐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안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법률적으로는 탄핵소추는 솔직히 무리수입니다. 이거 헌재에 가면 분명히 기각될 겁니다. 다만 이렇게 큰 159분이나 되는 분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돌아가는 일이 생겼는데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그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거는 문제입니다. 정무적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 다만 그와 별개로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한 과도한 어떤 탄핵 제도의 정쟁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지만 뭐 많은 국민들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이게 정당한 거 아니냐, 이게 상식에 맞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또 탄핵 소추는 좀 별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은 해임 건의안까지는 정치적인 액션이지만 탄핵은 법률적인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탄핵 제도를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국정 운영이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저는 이상민 장관은 여전히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적으로. 지금 대통령께 부담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자,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치자금법만 유죄 나왔는데, 요즘 뭐 정치권에서 하도 비현실적인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이 판결도 그런 거 아니냐, 조금 비현실적, 비상식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저는 이제 입법부를 관장하고 있는, 사실은 뭐 정치권에서 지금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그냥 가볍게 비판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의아한 판결인 것은 맞거든요. 이게 뭐 5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이 어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에서라도 검찰이 조금 더 추가적인 수사를 하든지 보강을 해가지고 이 어떤 뇌물과의 어떤 청탁과의 대가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재판부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재판부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검찰 측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거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제가 뭐 사실은 수사 기록이라든지 재판 기록을 다 보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역시나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1심이니까 뒤바뀔 수도 있는데, 정영학 녹취록이 이렇게 되면 이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진술의 구체성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부합하는 추가적인 어떤 보강 증거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각 진술별로 평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의 증거가 추가로 다 등장할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뭐 예를 들면 누구와에 대한 녹취록에 예를 들어 100가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99가지가 다 거짓이다라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뭐 바쁘실 텐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라디오. 네, 6시 25분 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올해부터 시행이 돼서 이제 한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고향사랑 기부제 잘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걸까요? 지역 공공정책연구원의 박노보 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노보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역공공정책연구원 박노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올해부터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우선 고향사랑 기부제 의미하고 시행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저출생 고령화로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력이 또 많이 취약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곳이 주로 농촌이나 어촌 같은 농어촌 지역입니다. 네. 이런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어떻게 하면 확보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취지에서 중앙정부가 일본에서 2008년에 시행하고 있는 고향 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입니다. 네. 목적은 수도권하고 그 비수도권의 어떤 지역 격차, 특히 또 재정력 격차, 예. 그리고 지역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역 격차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게 참 뭐 배경하고 목적이 참 좋아서 왜 이제 시행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예. 자, 지금까지 잘 된 점도 있고 뭐 미흡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행한 지 이제 한 달 보름 안 됐구나. 한 달, 한 일주일 조금 지났네요. 예. 1일부터 시행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시행한 지 한 달 남짓 한데 평가하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많이 좀 이릅니다만. 예. 예. 그렇지만 그래도 평가는 할 건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경상북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 전체로 봐가지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잘 되고 있는 것은 기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부금에 따라서 답례품을 주는데 예. 지방자치단체 그 매력적인 답례품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좀 엇갈리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이것을 다시 말해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답례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다. 이 답례품이 기부 금액의 30%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30%까지.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기부하면 3만 원에 상당하는 답례품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하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예천이 상당히 이 기부금이 많았다 이런 뉴스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1억이 넘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좀 둘러봐 주시죠. 어디가 어떻게 많이 받았는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천, 의성, 경주, 상주 그리고 이런 곳이 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곳에 보니까 역시 답례품이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예천 같은 경우는 예천 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장터 쿠폰 그래가지고 보면 주로 또 상품권 내지는 할인권 아니면 어떤 시설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이용권이 잘 개발한 곳이 역시 좀 성과가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쌀. 그 다음에 고기. 주로 이제 한우죠. 이런 곳이 좀 성과가 좋은 곳이 역시 예천, 의성, 경주, 상주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답례품이 약 200만 종. 20만 종도 아니고 200만 종이 되는데요. 그렇게 많습니까? 일본 전체 답례품 종류가 200만 종이라고요? 예, 그 품목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상위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에,
상위 3품목이 역시 고기, 쌀. 고기, 쌀. 예. 예. 이런 종류. 이런 종류, 그리고 이제 술. 술도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해산물. 예. 그리고 상품권. 이런 것이 상위에 랭킹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이렇게 답례품 종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이 기부 많이 받은 시군 보니까 안동이라든지 대도시 포항 이런 데도 있을 텐데 인구 영주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예천, 의성, 경주, 상주 이런 순으로 많았네요. 참 좀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예. 그 의외라면 의외이고요. 의외 예. 아니라면 또 의외 아닐 수 있는 것이 예. 대도시의 지역에 있는 사람이 기부를 하는 것이지 예. 기부를 받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예. 대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지금 농어촌에서 나와서 대도시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라든지 이런 곳에 하죠. 그렇죠. 돈이 빠져나가죠. 자기 주소지에는 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 수도권, 네,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못하는 거니까. 예. 네네. 그렇다 해가지고 예천 사람이 서울 하기에는 또 가능성이 좀 아무래도 낮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안동 같은 경우는 출향인들이 예천보다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인구 자체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동보다도 예천이 훨씬 많으니까 기부금이. 그래서 좀 의외였습니다, 제가. 예. 안동시에는 좀 미안하지만 프로모션이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지자체에 따라서 모금액 편차가 크다고 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양날의 칼이다. 양날의 칼이다. 예, 좋은 곳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대도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도시 내지는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세수가 감소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를 다른 곳에다 내버리면 세금이 빠져나가겠죠.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농어촌 지역이 잘만 하면 많은 세수를 거둘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자, 손흥민 같은 셀럽의 동참도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초기에는 아무래도 어떤 유명 인사라든지 자기 고향 출신이 아니더라도 어떤 셀럽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마냥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어떤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지 않겠나.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라든지 자기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자기 지역의 자원,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역시 계속해서 답례품의 중요성. 예. 자, 이거를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일본 사례 잠깐 말씀해 주셨고 이게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가 개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독려를 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향후회라든지 동창회에서 이런 단체에서 이 고향사랑 기부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독려하는 건 이건 불법으로 돼 있고 또 전화 문자 메시지로 홍보하는 거 이것도 지금 금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과도한 규제 규제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제도를 이렇게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거는 목적이 어떤 정당성에 맞지 않은 과잉 규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초기에는 좀 풀어놔도 충분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만약 제도를 시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좀 보완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고향 나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답례품의 몇 퍼센트가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심지어 50%, 70%까지 했거든요. 10만 원 내면 7만 원짜리도 받을 수 있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제도 보완 차원에서
30%까지 이걸 이제 법제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어떤 그 사례를 보고 시행착오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만들 때 아예 30%를 했는데 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그 홍보 부분에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칫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뭐 기부 모금을 강요하면은 3년 네, 이하의 이게 징역. 강요란 것이 예. 이거 물어가지고 해석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어떤 꼼짝을 못하게 소국 행정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 제도가. 저는 이걸 빨리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뭐 얼마든지 뭐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혹시 모를 부작용을 너무 근심을 한 측면이 있군요. 예, 그래서 뭐 맞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런 예. 생각하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조치가 있잖아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다 세액 공제 받는 거잖아요.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그대로 돌려받는. 예. 근데 이 조치가 기재부 실수로 2년 뒤부터 시행될 뻔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뭐냐 하니까 기재부가 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 한다. 라고 하는 그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다 제출했는데. 그럼 이거 2년 유예를 하니까 2025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이렇게 세액 공제가 제도는 시행을 하되 세액 공제되는 것이 2년 뒤쪽으로 된다라는 것이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늦게 이걸 알았거든요. 늦게 알았군요. 알아가지고 이걸 고쳐가지고 이게 하게 되게 되면 다음에 그 확정 신고 때 이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고쳐졌습니다. 어쨌든 뭐 정정이 됐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이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 격차도 해소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공공정책연구원의 박노보 원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뉴스가 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탄핵안 얘기부터 좀 해보겠는데, 자, 이제 헌재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 탄핵소추안 통과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의회주의 파괴다, 방탄용 탄핵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뜻이다, 윤 정부가 자초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지 벌써 100일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진즉에 물러났어야 할 일인데 해이만 의견도 무시하고 넘어가더니 상황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간 거는 저는 이거는 무엇보다도 용산 대통령실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역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동안 탄핵할 사유가 없어서 탄핵안이 처리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사유가 발생하면 역대 어느 정부든 간에 책임을 지고 주무부처 장관의 해임이나 경질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왔고
정부도 국민들한테 반성을 했기 때문에 장관 탄핵안이 처리된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159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런 건 이번 정부가 처음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께 사과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집단은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저는 늦어도 한참 늦은 거다. 원래 더 일찍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그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었죠, 국회에서. 근데 대통령실에서 네, 반려를 한 거부했죠. 거였죠. 거부한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치적인 그런 면, 뭐 도의적인 면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적인 판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법률적으로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킬 수 있을까? 여기 좀 갸우뚱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예. 플러스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란 말이에요. 네. 글쎄요, 뭐 탄핵소추안 이게 뭐 가결이 될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안 될 거라는 목소리도 좀 많이 있어서요. 예, 맞아요. 그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장이고 김도읍 위원장이 이제 헌재에 가서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풀 거를 굳이 정치를 매번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건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는데 가끔은 정치는 정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법의 역할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할 때는 함께 화를 내고 울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탄핵소추안이 이게 인용이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민주당의 몫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민주당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헌재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분들은 이게 인용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기각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일은 없다고 봅니다. 헌재도 상식적인 선에서 판결을 할 거라 보고요. 예. 오히려 헌재가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더 훼손될 것이냐 아니면 신뢰도를 높일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에 언론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 민주당의 타격이 될 거 아니냐, 다음 총선까지 영향을 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많이들 보도가 되던데 저도 그 반대로 좀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탄핵 소추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국민들이 네. 대부분 다 당연히 내려오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탄핵 소추안까지도 발의를 안 한다면 그게 더 타격이 되는 거 아닐까. 나중에 더 짐이 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 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어제 그 판결 보셨는데 많이 놀라셨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뇌물죄가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 제가 이제 뭐 수치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뭐 1억 이상인지 뭐 5천만 원 이상인지 이상이 5천만 되면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인가요? 그러면 무조건 예. 몇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거죠. 뇌물죄가. 네네. 상당히 무거운 죄인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는데 글쎄요, 뭐 어제 그 재판부 얘기가 뭐 같이 살지 않아서 독립생계를 꾸려서 이거 무죄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국민들이? 이거 한마디로 코미디죠. 이게 기사가 언론에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기사들이 쭉 나오고 그 밑에 댓글들을 달린 거 보면 국민적 정서가 어떤지를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다들 이래요. 이 아버지가 검사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뭐 결국 부모 잘 만나야 하는 건데 내 부모가 그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법이 국민들의 감정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요. 아들이 결혼을 해서 독립했기 때문에 그 돈이 아버지한테 들어갔다라는 증거가 없고 그리고 또 이런 거죠. 이제 과한 퇴직금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뭐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한테 돈을 보내라는 그 녹취록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에 증거 인정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녹취록을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 신빙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예. 이러니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거 검출 무죄다. 뭐 검사 출신이면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 이 괴리된 판결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과연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그 법관들이라면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그 판사 판결문에 보면 심증은 충분히 가나 이 자료로 봐서 이 죄를 그러니까 유죄를 때리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판결문요. 지난번에 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여사가 장부거래 증명서 허위로 발급했을 때 똑같이 검사가 이렇게 썼거든요. 아 그래요. 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검사가 들이미는 증거로는 유죄라고 판결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검사의 부실 수사에다 떠넘기는 판결문을 그때도 저희가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코미디고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 사법 체계가 이 신뢰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 말고도 50억 클럽 더 있잖아요. 뭐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뭐 김수남, 권순일, 뭐 최재경 등등. 자, 이 사람들 얼굴 보고 지금 무죄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뭐 이 50억 국민들을 클럽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50억 클럽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연루된 그 분야가 많다. 뭐 검찰뿐만 아니라 뭐 언론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줄줄이 이렇게 되면 뭐 면죄부 주는 거 아니야? 뭐 물론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최종심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곽상도만을 위한 봐주기일까? 뒤에 검찰, 언론 뭐 다 면죄부 주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거는 뭐 다른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검사가 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검찰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히 또 나오는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 바로 뭐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만 그 딸 조민 씨의 그 장학금이죠. 장학금 그 600만 원. 여기는 또 이제 유죄로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장학금은 원래 부산의전원에 들어갔을 때 그 전에 받았던 장학금이고 한번 들어가서 받던 장학금을 학업이 성적이 우수하면 지속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민정수석이 된 뒤에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거를 일종 김영란법 그걸로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죄다 이렇게 해서 2년을 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이걸 어떻게 사법부가 과연 공정하냐 이거는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한 이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이게 한번 찍어서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찍어내기 이 판결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요. 조국 사건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조국 사건 시작이 사모펀드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기억납니다. 네네. 그 당시에 공직자는 주식을 보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국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이것을 매도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펀드에 맡기면 이것도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했고 당시 총무국에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을 마침 오촌 조카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이것을 넣었는데 이것이 사모펀드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모펀드가 일반적으로
소액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운영하고 고수익을 노리는 펀드니 여기에 뭔가 민정수석으로서 정보를 남다른 정보를 주고 수익을 얻어내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에서 시작이 됐는데 예. 사모펀드 관련 부분은 모두 다 무죄예요. 그렇죠. 이거는 또 무죄가 났죠. 조국 전 장관은. 다 무죄고 예. 유죄 부분이 난 거는 딸 관련한 거, 장학금 관련한 거,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건, 그다음에 아들 조지타운데 그 인터넷으로 쪽지 시험 보는 거 업무 방해. 이게 유죄예요. 사실 좀 너무 자잘자잘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많습니다. 예. 뭐 네. 표창장 뭐 이런 종류니까. 예. 저는 이게 보면서 사모펀드에서 시작한 수사가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표창장에 가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예. 전 이재명 수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장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대장동은 어디로 가고 없고 성남FC 하다가 안 되니까 쌍방울 하다가 이제는 성남시장 시절에 백현동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이 지금은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 국민들 정서에는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거고 이게 어느 임계치에 이르면 저는 국민적 분노가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 자, 시간이 한 2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그 김나연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어제였죠. 예. 네. 그 나경원 전 의원 그 표정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아이, 그게 뭐 마음에 있는 표정이겠어요. 원래 그럼 잘 웃는 분인데 예. 그 굉장히 환한 미소 때문에 많은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면 굉장히 어둡고 저는 내년 공천과 관련된 뭐 그런 이렇게 모종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거는 뭐 알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정치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 전 의원이 네, 정치하는 그렇게 방식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청와대에서 아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런 압력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러면은 한 번 더 들이박는 그 천하람 그 이번에 대표 출마하신 분처럼 그런 정도의 기백이 있어야지. 보통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죠, 행동을. 예, 아니 저는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 좀 기백 있는 여성 정치인의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굉장히 아쉬웠어요. 거기서 1차 실망을 했고 지금 김기현 의원과 또다시 손을 잡은 점도 좀 마음에 안 드시겠네요. 보기 좀 많이 마음에 안 들죠. 사람이 그 자존심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영화 대사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보다는 어떤 때는 명분과 대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선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내노라 하는 여성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손가락에 꼽히는 여성 정치인인데 그분의 정치 이력도 굉장히 탄탄한데 이번 당대표 출마권과 관련돼서는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너무 좀 폭력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철수 의원에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우리가 나가도 상상하지 너무 못했던 나가서요. 일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니까 저는 요즘 정치판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정치가 80년대도 이러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걸 뭐 시트콤이나 영화로 만들어도 사람들이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재미없어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비현실적이 비상식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위원장님. 몇 년 지나면 영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